자, 이번 시간에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회귀 개수가 추정이 되었을 때 해당하는 회귀 개수를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한 차이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형 회귀 분석은 종속 변수가 설명 변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좌변이 y의 hat,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실수값의 또는 numeric value인 타겟 값의 타겟 변수의 실질적인 값을 직접 추정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베타가 가지고 있는 의미, 다시 말하면 코에피션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매우 명확하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베타 1이라는 것은 x1이라는 입력 변수가 1만큼 커지면 y hat은 얼마만큼 커지나요? 또는 작아지나요? 변화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변화량에 대한 대답입니다. 다시 말해서 x1이 1에서 2가 되면 y hat은 어떤 값에서 그 값 플러스 베타 1만큼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직관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회귀식의 좌변이 로그 승산이므로 회귀식이 가지고 있는 이 베타 값들에 대한 해석 자체가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공 확률로 이제 표현을 다시 하게 되면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한 다음에 여기 있는 회귀식이 이렇게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해석을 하자면 베타가 갖는 의미는 뭡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요 위에 있는 요 식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자면 대응하는 설명 변수가 1만큼 증가할 때 성공 확률의 로그 승산이 베타 1만큼 변합니다. 이렇게 말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인투이티브하지 않다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직관적이지가 않죠. 앞서 설명을 했던 선형 회귀 분석이 갖는 의미에 비해서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갖는 회귀 개수의 의미가 상당히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회귀 분석 로지스틱 회귀 분석 관점에서는 odds ratio라는 개념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x1이라는 변수가 한 유닛만큼 측정 단위가 이제 변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한 유닛만큼 증가한다고 해볼게요. 다시 말하면 x1에서 x1 플러스 1로 증가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단 다른 변수들은 그 값 변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odds라는 거는 1-p분의 p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익스포넨셜이 그대로 살아있죠. 요거에 대한 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쪽은 어떤 의미냐면 원래 x 값들이 가지고 있는 값이고요. 위에 있는 텀은 나머지 변수들에 대해서는 전부 변화량이 없지만 x1이라는 변수를 하나만 증가시켰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느냐. 로그 아즈의 이 식 자체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회귀 분석에다가 익스포넨셜만 씌운 거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위아래로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익스포넨셜이기 때문에 이 플러스는 각각을 익스포넨셜에 곱하기 멀티플리케이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면 얘랑 얘랑 약분이 되고 이렇게 약분이 되고 다 약분이 되고 이것도 사실은 약분이 돼서 뭐만 남냐면 익스포넨셜의 1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면 익스포넨셜의 베타만큼만 남는 겁니다. 여기는 요 파트만 남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방향성을 한번 살펴보자면 특정한 설명 변수가 1만큼 증가했을 때 아즈는 성공 확률, 그러니까 실패 확률분의 성공 확률인 아즈는 익스포넨셜의 베타 1만큼의 배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베타의 부호만 가지고 볼게요. 베타가 만약에 플러스일 경우로 한번 살펴보자면 포지티브일 경우에는 베타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익스포넨셜 베타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타 햇이 0보다 크다. 이 말은
익스포넨셜의 베타 햇은 1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해당 값이 증가했을 때보다 증가하지 않았을 때 odds ratio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공 확률이 증가한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타가 다시 말하면 회귀 개수가 양수다, 포지티브다 그러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이 성공 범주와 해당하는 변수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코에피션트가 죄송합니다. 여기는 포지티브가 아니라 네거티브입니다. 네거티브일 경우에는 베타 햇이 이번에는 이걸 이제 지우고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베타 햇이 0보다 작을 경우에는요. 익스포넨셜의 베타 햇은 1보다 작아지고요. 이 말은 odds ratio는 작아지게 되겠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성공 확률에 대한 success probability로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에피션트가 음수이면 성공 확률과 이 해당하는 변수는 negatively correlated 되어 있다.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 가지 간단한 예시를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회귀계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시는 X축은 이제 신용카드에 다음 달에 갚아야 될 잔액이 설명 X축이고요. 그 다음에 Y축은 인컴이라고 부르는 월 소득입니다. 이랬을 때 파란색 동그라미들이 의미하는 바는 디폴트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카드값을 제때 이제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주황색 십자 표시들은 디폴트가 일어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카드값 연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자면 이쪽 동그라미는 Y값이 이제 1 또는 yes인 사람이고요. 여기서는 죄송합니다. Y값이 다시 할게요. 파란색 동그라미는 우리가 원하는 범주가 지금 디폴트를 일으키느냐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얘는 Y값이 0이고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디폴트가 나지 않는 고객들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여기에 있는 이 주황색 십자 표시 같은 경우에는 Y가 1이고요. 이 말은 디폴트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공간상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의 선을 그어서 만약 이 파란색 동그라미하고 하늘색 동그라미하고 주황색 십자 표시를 구분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변수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밸런스의 관점에서는 대략적으로 이쯤 어딘가에서 이렇게 구분을 하면 디폴트가 나지 않는 사람과 날 사람들에 대한 구분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인컴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 이제 박스 플롯을 보면 밸런스 관점에서는 디폴트를 일으키지 않은 고객들과 일으킨 고객들 사이에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반면에 인컴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고객 집단 사이에 인컴 변수 값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통해서 회귀 분석을 하기 전이지만 우리는 어떠한 추정을 할 수가 있냐면 만약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만들어지면 생성이 되면 밸런스라는 변수는 매우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가 되겠지만 디폴트라는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겠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은 밑에 있는 이 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설명 변수만을 가지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면 우선 첫 번째 싱글 베리어블이죠. 밸런스만을 가지고 잔액만을 가지고 만들어 보면 밸런스에 대한 코에피션트는 0.0055가 나오고요. p-밸류는 10의 마이너스 4승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매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것을 먼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면요. 첫 번째, 만약에 잔액이 갚아야 되는 금액이 카드 사용액이 $1000일 때, 1000불일 때는 디폴트일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베타 0는 인터셉트고요. 베타 1은 밸런스이기 때문에 밸런스와 인터셉트에 대한 숫자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10점 얼마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0.005는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느냐? 0.00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확률로 따지면 고객들 중에 갚아야 될 카드 잔액이 $1000인 사람은 0.6% 정도의 확률, 퍼센트로 따지면 0.6%겠죠. 확률로 디폴트가 난다. 다시 말하면 연체를 한다는 뜻이고요. 이게 만약에 밸런스가 $2000로 증가를 하게 되면 2배 증가를 하면 디폴트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회귀계수 값을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면 0.586, 다시 말하면 58.6%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잔액은 1000에서 2000으로 단지 2배만 증가를 했는데 해당하는 디폴트의 확률은 거의 지금 약 100여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변수가 여러 개인 상황에서 multiple variable을 가지고 한번 회귀 모형을 만들어 볼게요. 사용하는 변수는 앞에서 보았던 밸런스와 그림으로 보았던 income, 그 다음에 student yes라는 건 뭐냐면 얘는 바이너리 변수고요. 1과 0이 있는데 만약에 해당하는 고객이 student이면 학생이면 1이고요. student가 아니면 non-student이면 0인 그런 변수, 바이너리 변수, 인덱스 변수입니다. 이걸 가지고 코에피션트를 봤더니 여기서 p-value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p-value가 예를 들어서 신뢰 수준 95%, 알파는 0.05라고 가정을 해보면 유의미한 변수는 밸런스하고 스튜던트 여부입니다. 두 번째로 회귀 개수를 보면 밸런스는 양수이고요. 스튜던트, 학생 여부는 음수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밸런스가 증가하면, 다시 말하면 카드 잔액이 증가하면 디폴트가 날 확률이 커진다라는 커진다라는 뜻이지만 만약에 이 고객이 나머지 조건은 똑같은데 학생이라면 디폴트를 일으킬 확률은 낮아진다라는 뜻입니다. 데이터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걸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그젬플을 한번 보시면 신용대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R 실습을 가지고 할 건데요. 우리는 과거의 은행 고객들의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와 계좌 보유 여부 등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이 들어오는 신규 고객이 은행에서 제공하는 개인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반대로 말하면 개인 신용대출을 신청한 고객에게 은행이 승인을 해줘도 될 것인가.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한테 돈을 떼먹히면 안 되잖아요. 디폴트가 나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모델링을 많이들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Y 값은 지금 이쪽에서 보시는 개인 대출 여부입니다. Yes면 1이고요. No면 0인데 여기서는 이거를 이제 Y 값으로 놓고요. 나머지 해당하는 1년 번호는 인덱스니까 빼고 나머지 해당하는 요 노란색에 해당하는 값들이 모여서 설명 변수 X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나이, 경력, 소득, 가족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바이너리 변수로는 그래서 증권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지, 온라인 뱅킹 회원인지, 해당하는 은행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자, 데이터를 이제 전처리 프리프로세싱을 하는 관점에서 보면 총 5,000명의 고객이 있었기 때문에 이 5,000명의 고객들에 대해서 60%를 학습 데이터로 쓰고요. 40%를 검증용 데이터로 썼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점은 뭐냐면 단지 480명, 10% 미만의 고객들만이 실제로는 이 해당하는 개인 신용대출을 이용한 고객이고요. 이 9.6%도 연습용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숫자지 실제 금융회사에서는 이게 1% 미만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모델링을 해보면 이 성공 확률에 대한 회귀 계수들, 여기서 보시는 이 베타들이 바로 여기 이 첫 번째 컬럼이 코에피션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odds ratio가 여기서는 odds라고만 되어 있는데 odds ratio가 바로 제일 마지막 컬럼입니다.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다시피 요 p-value 값이 되겠고요. 그러면 p-value 기준으로 컨스턴트 빼고 매우 유의미한 모델링의 유의미한 변수가 무엇이냐 0.05 알파는 0.05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income이라는 변수가 있고요. family가 있고요. credit card average 평균 사용량, 모기지 론의 잔액, security account 여부. 지금 여기서 보면 저 위에 age하고 experience 빼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변수들은 전부 다 유의 확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모델링의 유의미한 변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대부분이 양수인데 회귀 계수가 음수인 것들만 골라보면 시큐리티 어카운트와 온라인 회원 여부, 크레딧 카드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좌를 갖고 있으면 당장 급한 이제 그 현금이 필요할 때 급전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다거나 뭐 이렇게 가족 구성원 수가 많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돈이 필요할 상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 많이 생기면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의 학생 입장에서 의아한 부분은 인컴이라는 변수의 코에피션트가 양수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월 소득이 높으면 대출을 많이 받는다. 돈을 많이 받는데 왜 대출을 받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은행 입장에서 대출을 해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월 소득이 많아야지만이 빌려준 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심사를 할 때 월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또는 낮을 경우에는 심사가 거절이 되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월 소득, 현금 흐름이 충분하지만 지금 당장 큰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대출을 실행시켜 주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회귀 계수 자체는 지금 이렇게 설명이 이쪽 부분들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양수값을 갖는다. 이거는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출을 일으킬 또는 대출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음수값을 갖는다.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출을 사용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p-value 같은 경우에는 유의미한 변수가 무엇인지를 골라내는 데 사용하는 데 쓴다. 그리고 알파의 기준값을 0.05가 됐건 0.01이 됐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값을 이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골라낼 수 있다. 자, odds ratio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input 변수가 1만큼 커졌을 때 성공에 대한 odds, 승산이 얼만큼 변화하느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 좋고 이해를 크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면 그냥 넘어가도 좋습니다. 이 odds ratio가 1보다 작을 때는 코에피션트가 마이너스 값을 갖고요. odds ratio가 1보다 클 때는 코에피션트가 양수 값을 갖습니다. 이 관계만 알고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기하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요. 이거는 여러 변수로 이루어진 초평면, 이제 변수가 이제 2차원 상황이 가장 직관적이니까 설명 변수 2개라고 해볼게요. 설명 변수 2개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두 범주가 있을 때 해당하는 범주를 가장 잘 구분하는 직선을 찾습니다. 그러면 2차원일 때는 직선이고요. 3차원일 때는 평면을 찾겠고요. 4차원 이상일 때는 이제 일반화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초평면을 찾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직선식일 때 추정된 회귀식 P가 이제 0.5가 되는 거, 성공 확률이. 만약에 이 파란색 동그라미가 1범주이고 빨간색 동그라미가 0범주라고 하면 여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P의 값은 1에 가까워지는 것이고요. 이쪽 방향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P의 값은 0에 가까워지는 상황으로 이제 S자 형태의 3차원 곡선을 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자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이 아지에 대한, 이거는 이제 아지에 대한 식이죠. 아지에 대한 식을 다시 한번 놓고 보면 결론은, 자, 변수들이 만약에 베타 값이 양수의 값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 확률을 증가시킨다. 변수의 값이, 회귀계수가 정정하겠습니다. 회귀계수 베타가 양수 값이면 성공 확률 증가시킨다. 회귀계수 베타가 음수 값이면
성공 범주에 대한 확률,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이 두 가지는 선형 회귀 분석이나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나 공유하는 성질입니다. 회귀 개수가 크다, 종속 변수가 커지거나 또는 성공 확률이 증가한다. 회귀 개수가 0보다 크다일 때입니다. 양수이다. 두 번째, 회귀 개수가 음수이다. 그러면 선형 회귀 분석에서는 종속 변수가 작아지는 것이고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성공 범주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그 이범주 분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마무리를 짓고요. 이번에는 다범주 분류를 위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멀티노미얼 로지스틱 회귀 분석, 다항 로짓 회귀 분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래 기본적인 베이직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다시 말하면 이범주 분류를 하기 위해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범주를 3개짜리 또는 3개 이상의 범주, 다범주에 대해서 분류를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범주 분류이기 때문에 원래의 그 알고리즘으로는 어렵지만 여기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다항 로지 회귀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멀티노미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as라는 것을 계산을 할 때 원래는 1-p분의 p, 이거는 우리가 fail 분의 success로 표현을 할 수 있겠지요. 이거는 이범주이니까 그냥 편의상 한 범주를 success로 표현을 하고 한 범주를 fail로 표현을 했지만 다범주, 다항 로짓 회귀 분석일 때는 베이스라인 클래스를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라인 클래스를 분모로 하는 as에 대한 회귀식을 여러 개를 만듭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3개의 클래스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2가지의 회귀 모형의 회귀 개수를 따로따로 해당하는 범주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취한 다음에 추정을 합니다. 뭐냐? 첫 번째, 여기에 있는 이 식을 잘 봐주세요. 이 식을 보면 y는 3번 범주일 경우 대비 y는 1번 범주입니다. 사실 다시 한번 이쪽으로 올라가면 실패라는 클래스를 보면 이거는 결국 다시 쓰면 y는 0번 범주일 때 대비 y는 1번 범주이거든요. 그러면 베이스라인 클래스가 0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범주가 2개밖에 없으니까 회귀식이 하나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비슷하게 여기서는 그걸 이제 개념을 확장시켜서 여기에서 보이는 베이스라인 범주가 여기서 지금 3이니까 3범주 대비 3범주가 발생할 확률 대비 1번 범주가 발생할 확률에 대한 회귀식을 하나를 만들고요. 자, 여기서도 죄송합니다. 여기서 5타입니다. 여기는 2가 아니라 3이죠. 여기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회귀식은 베이스라인은 똑같습니다. 3번 범주가 발생할 확률 대비 2번 범주가 발생할 확률 회귀식을 이렇게 2개를 만드는 겁니다. 단 여기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설명 변수가 같아도 회귀식이 가지고 있는 이 대응하는 두 회귀식의 이 회귀 개수의 값은 다르겠죠. 그래서 회귀식을 하나, 둘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면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K개의 범주가 있을 때 회귀식을 K-1개만 만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그 떼고 보면 첫 번째 베이스라인에 의해서 y 3번 범주일 확률분의 1번 부일 확률은 익스포넨셜의 베타 1 트랜스포즈 x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3번 범주일 확률분의 2번 범주일 확률은 익스포넨셜 베타 2 트랜스포즈 x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객체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범주가 3개만 있다면 항상 항상 성립하는 명제는 뭐냐면 1번 범주 더하기 2번 범주에 속할 확률 더하기 3번 범주에 속할 확률은 1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번 범주 대신에 요거를 사용을 한 게 첫 번째 파트고요. 2번 범주 대신에 요만큼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한 게 요 파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번 범주는 그대로 써주면 이게 1이라고 하면 3번 범주에 속할 확률을 우리가 앞에서 추정한 2개의 회귀식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계산이 되면 역으로 이걸로부터 y는 1에 해당하는 부분, y는 2에 해당하는 범주도 각각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범주가 일반적으로 K개가 존재할 때는
K-1개의 회귀식을 이용함으로써 추정함으로써 K개의 범주에 속할 확률을 전부 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보자면요. 이 데이터는 이제 우리가 실습에서도 같이 사용해 볼 데이터인데요. 와인 데이터입니다. 어떤 특정한 와인의 화학 성분들을 이제 산출을 해보고 측정을 한 다음에 대표적인 포도 품종 3가지 중에서 1번 포도로 만들었는지, 2번 포도로 만들었는지, 3번 포도로 만들었는지를 이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코올이나 말릭 엑시드, 마그네슘 비율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 변수가 되겠고요. 살펴보면 자, 첫 번째 노란색 네모가 1번 범주 대비 3번 범주, 베이스라인은 3번 범주입니다. 그러니까 1번 품종 대비 3번 품종이고요. 두 번째 이 초록색 박스가 2번 품종 대비 3번 품종입니다. 베이스라인은 여전히 3번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회귀 개수가 다르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중요한 파트가 어느 파트냐면 여기서 봤을 때 요 ash라는 변수하고 여기서 보면 요 변수하고 여기서 보면 요 이름을 갖는 변수는 1번, 3번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p-value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품종이 1번이냐 3번이냐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유용한 변수가 아니지만 2번, 3번을 구분할 때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유의미한 변수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회귀계수가 이제 다항 로짓 회귀 분석을 사용을 하게 되면 각각의 변수가 특정 두 범주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의 판별력은 없을 수 있어도 또 다른 조합에 대해서는 판별력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회귀식의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포뮬레이션, 그다음에 두 번째 꼭지 회귀 개수를 추정하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 회귀 개수를 해석하는 것까지 마무리를 지었고요. 다음번 꼭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의 분류 모형들이 존재할 때 해당하는 분류 모형의 성능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